우리가 지금 이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TAT 2급에서 이론은 모두 15문제가 나오는데요. 15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재무회계에서 8개 나오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에서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세, 부가가치 C가 아니라 세죠. 소득세, 아직 우리 소득세 이론 안 했죠. 여기서 4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이 15개. TAT 2급도 이론은 15문제를 출제해 가지고요. 그 30점 배점은 똑같아요. 30점 배점. 자, 재무회계는 이제 2문제 줄었지만 부가가치세도 2문제 줄었는데 그 2문제씩 줄은 게 소득세 문제가 나오더라. 소득세 문제. 자,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이론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이론 정리는 이제 곧 끝납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이론은 추가된 내용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방 넘어갑니다. 소득세 이론이 완전히 새로 해야 되지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득세 이론 내용은. 자, 그래서 지금 이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조금 더 참으시고요. 자, 오늘은 그럼 7번부터 풀 차례라고요. 네, 208페이지 7번. 자, 재무회계 문제.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을 다 마치고서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자, 7번 문제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평가 모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1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죠?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장부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장부금액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장부금액 우리가 그동안 재평가 모형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고요. FAT 1급 할 때는 전부 다 원가 모형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 모형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 취득 금액 마찬가지입니다.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FAT 1급을 응시하는 그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잠깐만요.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해가지고 처분금액하고 장부금액 비교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구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뒤에 보면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안 하는 법인도 그 법인이 훨씬 많아요. 손상차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예. 저런 회계 처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법인도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예. 귀찮아서도 안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손상차손을 인식해가지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원가 모형의 장부금액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지금 보기 1번은 뭐였냐면은 장부금액인데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재평가 모형에서의 장부금액은 공식이 달라요. 취득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를 이용합니다.
평가일의 공정가치. 거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손상 차손 누계액도 빼고, 이것이 재평가 모형과 원가 모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1번이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재평가 모형의 장부 금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평가 모형에서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정가치를 아무렇게나 측정하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평가 모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예,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예, 재평가할 때 재평가한 다음에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요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총 장부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요거 좀 요거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음 3번. 자산은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예. 재평가 손실은 손익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이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당기 감소를 했다. 그러면은 맞았어요. 이 재평가 잉여금만큼은 그 잔액만큼을 먼저 차감시키고 나머지만 손익으로 인식해야죠.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만큼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차감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3번 맞았습니다. 다음에 4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맞죠?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맞아요.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 즉 이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3, 4번 다 그 과거에 증가액이 있었다든가 감소액이 있으면 차감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 4번은 맞았고요. 여기 2번이 틀렸어요.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이후에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장부금액을 그냥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무형상각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맞죠? 예. 다음에 2번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모두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예, 모두가.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답은 1번이니까 1번 찍고 다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2번은 틀린 것이 1번이 맞은 거 보니까 2번은 틀렸어요. 확실히. 왜냐면은 개발 단계에 발생한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그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립되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 아니죠. 20년이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광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감가상각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씩 틀렸네요. 이렇게. 여기는 모두가 아니다. 모두. 조건에 맞아야 돼요. 모두가. 자, 이제 부채와 자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사채의 만기일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뭘까요? 액면 금액을 상환하는 거죠. 액면 금액을 상환한다. 어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환액은 액면 금액을 상환하는 겁니다. 다음 3번 사채 발행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론상 사채를 발행할 때 받는 현금 수입액은 다음 중 어느 금액과 같은가? 현금 수입액은 액면 금액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채 발행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론상 사채를 발행할 때 받는 현금 수입액 발행금액이죠. 그럼 발행금액 액면금액은 아니고 발행금액. 사채 발행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사채를 발행할 때 받는 현금 수입액은 발행금액에 오는 거죠. 자, 2번은 사채 발행일 현재의 이자, 시장이자율과 만기일에 지급하게 될 액면금액을 할인한 금액과 현금 이자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 2번입니다. 2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발행 금액을 산정할 때 이 방법으로 산정하잖아요. 사채 발행일 현재 시장 이자율로 만기일에 지급하게 될 액면 금액. 이것을 우리가 원금 현가 계산이라고 그러죠. 원금의 현가 지수를 이용해서 원금 현가 지수라는 걸 가지고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이자액. 그래서 어제 우리가 10,000원씩 3년을 받는다고 그랬죠. 30,000원. 그 30,000원. 이것을 우리가 현금 이자액을 할인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연금 현가 개수라는 걸 가지고 계산했죠. 그래서 원금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로 액면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의 합을 우리가 발행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질문한 것은 발행 금액을 의미한 거예요. 3번이 의미한 게 발행 금액. 발행 금액을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한공은 1월 1일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의 분계. 이건 뭐 쉬운 분계죠. 발행일의 분계. 자, 액면 금액은 사채로 가야 되고 발행 금액은 차변에 돈으로 현금으로 오는 거고 요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네요. 낮게 발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2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죠. 발행시 분계는 1번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확정기여형은 불이백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비용으로. 여기 자산의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0만 원을 납부한 경우 회계 처리다 이랬습니다. 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20만 원, 대변에 현금. 맞았죠? 다음에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에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 확정급여형은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처리하면 돼요. 예, 2번도 맞았죠? 다음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 2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틀렸네요. 자, 여러분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퇴직급여로 처리했다는 건 회사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운용 수익이 왜 회사의 자산으로 오느냐 이거죠. 예, 이 운용 수익은 근로자 것이 돼요. 회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은 불이익을 회사가 하고 모든 운용과 운용의 손실이나 수익은 근로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확정기여형이라면 이렇게 확정급여형이라면은 운용한 실적이 회사의 그 자산 자체가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확정기여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그럼 4번 맞았나 보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인 경우에 회계 처리는 자 20만 원 모두 비용 처리해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19만 7천 원 나갔고 나머지는 미지급 비용. 맞았죠? 네. 4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세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당기분 배당액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에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법정 최소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현금 배당이 금전 배당입니다. 400만 원을 금전으로 현금 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이 그 상법의 제30조에 의해서 이익준비금으로 10% 이상 적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의 10% 40만 원을 최소 한도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 적립금이 법정 적립금 이름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안에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안에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끝났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요 문제들 이론 실전 문제라는 걸 지금 풀어봤는데요. 절반만 풀어봤어요.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 본문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 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61페이지요. 네. 수익과 비용. 네.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수익과 비용은. 자, 수익의 정의. 예, 여러분 뭐 수익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배운 수익이 뭐가 있었어요? 영업수익과 또 영업과 관계없는 영업의 수익이 있었죠? 예. 우리가 그동안에 수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익은 영업수익. 우리가 뭐 상품 매출이라든가 우리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가겠지만 제품 매출 이런 매출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도 존재하죠. 이자 수익이라든가 뭐 유형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 등이 이제 영업의 수익이었습니다. 이게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을 우리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한다.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면요, 차변에 현금으로 만약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 대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차변에 자산이 딱 증가하죠. 네, 그 얘기예요. 또는 부채의 감소.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바로 부채가 감소될 수가 있어요. 예, 상품을 매출하면서 그 상품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안 받고 우리가 그 서로 상호 간에 판매가 일어나면 외상매입금하고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본의 증가,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수익 발생한 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결산 때 대체가 되죠.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 기말 자본도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우리가 통틀어서 수익이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또 수익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의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 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은 영업수익이고 이자 수익, 배당금, 임대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익, 즉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의 주요 경제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가 된다. 수익은 기업이 받은 경제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라든가 또는 제3자 대신에 받은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 예수금을 말하죠. 부가세도 부가세 예수금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처에서 받아놨어요. 회사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제3자를 대신해서 받은 거, 우리 원천징수하는 거,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놓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며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네, 자, 수익의 측정 원칙을 보겠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출 애누리와 환입 및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차감시키죠. 그래서 이 원래는 대가, 판매한 그 가격, 실제로 받는 가격을 우리가 판매 대가라고 하죠. 판매 대가라고 하고, 가령 판매 대가 또는 공정가치로 우리가 수익을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이 되는 경우,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죠.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정가치는 뭐냐면 오늘 판매하는 상품의 현재 시가를 말하죠. 현재 시가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 미래에 받을 금액이라는 것은 장기할부 판매, 자,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3번에 걸쳐서 받는다. 그 합계하고 현재 공정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공정가치가 작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받을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미래에 받을 금액을 앞으로 명목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명목금액. 자, 그러면 이때 공정가치, 자, 현재의 시가하고 명목금액, 미래에 받을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장기 할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판매 금액에다가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 대가를 결정한단 말이죠.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이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별 수익 인식의 기준. 재화의 판매를 보겠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인식한다.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재화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죠. 아직도 판매자 거니까. 판매자는 우리가 재화의 판매가 일어났다면 판매자는 그 재화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 3번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역의 제공을 보겠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위에서는 재화의 판매였어요. 재화의 판매가 이러한 조건이 성립됐을 때 그것이 재화의 수익으로 인식되는 인식 요건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을 보겠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여러분, 용역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되는 그런 건설 용역 같은 것을 연상하면은 우리가 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자, 1.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 총액, 계약 금액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용역의 제공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은 1 또는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사 같은 거 진행률을 계산할 때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예상 작업량 대비 실제 작업량 비율을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뭔가요? 총 예상 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 작업량이나 용역량 거의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 비율. 네, 그래서 이건 이제 3번은 돈으로 진행률을 계산한 거고, 1번은 작업 시간으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이나 시간은 같은 양적인 개념이고요. 세 번째 거는 투입한 원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서 얼마를 투입했느냐. 총 예산이 만약에 도로를 건설하는데 총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6월 말까지 이번 6개월 동안에 10억 중에서 3억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진행률을 30%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나 작업량 또는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률에서 빼야 될 것이 있어요. 선수금, 즉 계약금 같은 거예요. 중도금.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도금이나 선수금 같은 거는 진행률로 보지 않는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다 영업의 수익들입니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돈을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고 받는 것이죠. 배당금, 이것도 역시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열티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주고 그 권리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우리가 로열티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이 중앙에 있는 그 본점에다가 로열티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익 중에 이제 해당되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로열티 수익은 반드시 영업의 수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은 로열티 수익이 매출액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러한 수익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기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유효 이자율은요, 시장 이자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발생 기준, 우리가 결산 분계할 때 항상 발생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계산해 왔었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았어도 배당금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본다 이거죠. 우리가 어제 우리 자본을 배울 때 현금 배당을 결의하는 회사에서도 결의하는 날 회계 처리를 하죠.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당금을 받는 회사가 있다면 그 받는 회사도 대변에 배당금 수익, 차변에는 미수 수익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 하는 얘기죠. 다음에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주의, 제조업의 경우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제 로열티 수익이 제조업의 경우에서는 이제 로열티 수익이 영업의 수익일 수 있지만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로열티 수익이 매출액이 되기도 한다. 영업 수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제 비용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용의 정의.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자산 용역으로, 그러니까 소비한 재화나 용역이 비용인데 결국에 이 비용은 뭐냐?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죠. 아까 수익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수익은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한다. 비용이 발생하면 그 반대로 되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 효익의 사용으로 인한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인식을 볼까요?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보다 구체적인 비용의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시기에 수익이 발생한 그 시기와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응으로 서로 대응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기의 매출액 수익하고 대응시키는 비용이 그 단기에 발생한 매출 원가라는 것입니다.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자, 어떤 매출 상품에 대해서, 어떤 매출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팔렸는가, 이걸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뭐 광고 선전비라든가 또는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 복리후생비나 광고 선전비 같은 거는 그 제품의 판매하고 직접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 비용이다. 그래서 그 발생한 회계 기간에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그 회계 기간에 배분을 거쳐서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비용을 배분 처리하는 절차, 감가상각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형자산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서 효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의 취득 원가는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걸 배분해서 처리해야 돼요.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게 바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또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 삼각비라고 개정 과목을 안 쓰죠. 유형자산은 그냥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삼각비, 이런 개정 과목을 쓰고 있죠.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서는 뭐 개정 과목 하나하나를 나열하지 않고 그냥 어떤 총론 개념으로 수익은 무엇이며 비용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했고요. 우리가 개정 과목 하나하나 정리한 것은 FAT 1급 교재에서 우리가 정리가 된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 9절에 있는 내용은 TAT 2급의 교과서에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회계의 변경. 자, 회계의 변경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계속성이 유지돼야 돼요. 통일된 그런 어떤 기준이 계속 적용돼야 된다 이거죠. 네, 이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가 있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 또는 최근 4년, 5년을 비교하는 그런 기간별 추세를 비교하는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간 내 만약에 5년치를 만약에 우리가 추세를 본다 그러면 5년간 회계 처리 기준이 계속성을 유지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기업 간의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재무, 투자, 영업활동 이런 특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서로 비교를 하려면, 상대적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처리 기준이 기업 간에 동일해야죠. 동일하지 않으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회계 변경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회계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유가 있느냐? 자,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 기준 제정 기구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 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 제정 기구가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업 회계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업이 회계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마지막 3번이에요. 1번과 2번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회계 변경의 예라고 볼 수 있느냐면, 첫째, 합병, 사업부의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이 있었다, 또는 사업부의 신설이 있었다,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 또는 사업을 양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왜곡된다고 보여질 때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합병이라는 건 회사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내에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사업부가 새로 만들어졌다든가, 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다든가, 또 우리가 사업을 양수했다는 것은 뭘까요? 양수한다. 사업을 하나 합병하고 좀 다른 건가요? 뭐 합병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동종 사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네, 자, 새로운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대부분 동종 산업에서 대부분이 그러한 회계 정책과 추정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동종 산업에서 쓰고 있는 회계 정책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변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아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업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해 두셨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래 보기 중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은 여기 1, 2, 3 보기 들어있고 4번에다가 될 수 없는 보기를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뭐 합병 이런 거는 될 수 있다. 동종산업 뭐 이렇게 들어가면 새로 바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될 수 있다.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됐어요. 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뭔가 다른 말을 써놓을 거예요. 그거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거죠. 이제 주로 이걸 써놓을 겁니다. 이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회계 변경을 하는 것은 정당한 변경이다. 이렇게 보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보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회계하는 게 지금 세법 세무회계 하는 거잖아. 세무회계. 그러니까 맞아.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야. 이렇게 여러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세무회계하고 재무회계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재무회계로 결산을 다 했는데 세무조정을 나중에 또 하거든요. 세법하고 재무회계하고의 다른 점을 조정하는 게 바로 그게 세무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 이게 세무조정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까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세법에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서는 하지는 않아요. 일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런 것은 물론 세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개정 과목의 분류를 우리가 세법에 따라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했다. 또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이라는 것은 줄인다든가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식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회계 변경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회계 변경의 유형 여기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가